그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통신은 끊기고 장비는 멈췄고 병사들은 피를 흘리며 하나둘씩 쓰러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장갑차 한 대가 연기를 뚫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엔 선명한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소피아 블랑셰, 32세 프랑스계 폴란드인 군의관입니다. 나토 파견 야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상황은 매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새벽 3시 갑작스러운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원 천장이 흔들리고 의료 장비들이 덜그럭거렸죠. 벽을 타고 내려오는 먼지가 제 손바닥에 쌓였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소피아, 긴급 환자 30명 이상 들어옵니다. 준비해요. 동료 간호장교의 외침에 번개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묶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 훈련소에서 익힌 절차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현실은 그 어떤 시뮬레이션보다 잔인했죠. 수술실로 뛰어들자마자 전기가 나갔습니다. 비상발전기도 폭격에 손상되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들, 핏자국 묻은 침대,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제 망막에 새겨졌어요. 산소 공급 장치 작동 안 돼요. 인공호흡기도 멈췄습니다. 동료 의사의 외침이 귓가를 때렸죠. 손전등 불빛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20대 초반 폴란드 보병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했죠. 이대로라면 30분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대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지금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도구 없이는 무력하죠. 환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속삭였지만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폴란드 이민 2세대인 저에게 같은 폴란드 혈통의 병사를 잃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러 왔지만 그저 죽음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성과 책임감으로 무장했던 제 마음이 감정의 폭풍에 휩쓸렸죠. 분노, 좌절,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들어왔고 더 많은 생명이 우리 앞에서 쓰러져 갔죠. 우리가 가진 건 두 손과 기본적인 의약품뿐이었어요. 현대 의학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곳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원 바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폭격이 재개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대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출입구 쪽을 바라보니 장갑차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누구지? 동료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수술용 메스를 꽉 쥐었어요. 전쟁 상황에서는 구원의 손길도 적의 침입도 예상할 수 없는 법이죠. 문이 열리고 군인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선명한 태극기 패치가 보였어요. 한국인들이었죠. 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준호입니다. 한국민간 구호단체와 방산연구소 협업팀 소속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어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강인함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소피아 블랑셰 중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병원이 붕괴 직전이에요. 장비도 없고 전원도 끊겼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병원 상태를 살핀 후 손짓했어요. 그러다 밖에서 기다리던 팀원들이 무언가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형태의 장비들이었죠. 이건 K808 기반 의료지원 장갑차입니다. 15분 안에 이동식 야전병원을 세울 수 있어요. 말끝과 동시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장비가 조립되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믿기지 않았죠. 천막이 세워지고 발전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병원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이건 다목적 의료 키트입니다. 응급수술부터 중환자 관리까지 가능해요. 김준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의 영어에 담긴 억양을 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정확했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죠. 위성통신 장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서울의 의료진들과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첨단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치 우주선이 착륙한 것처럼 느껴졌죠. 이게 다 뭐죠? 어떻게 이런 장비를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를 가져온 듯했죠. 초연대식 의료 장비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시스템을 들고 온 거지? 질문할 틈도 없이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대규모 폭격 발생. 부상자 60명 이상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통신병의 외침에 병원 내부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규모의 부상자를 처리할 여력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알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죠. 김준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유로움은 사라지고 강인한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여기서 수용 불가능합니다. 야외에 확장 시설 필요해요. 소피아 중위, 함께 나갑시다. 저는 망설였지만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준호의 팀은 이미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듯한 동작으로 장비를 펼쳤죠. 이게 가능할까요? 야외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15분이면 됩니다. 그의 말대로 정확히 15분 만에 이동식 야전병원이 완성되었어요. 천막 구조물, 의료장비, 통신장치, 심지어 난방 시스템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죠. 첫 번째 부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자동체온 스캐너가 즉시 작동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분석했어요. 화면에 색상별로 위급도가 표시되었죠. 심각한 환자부터 차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의료용 드론이 혈액 샘플을 나릅니다. 김준호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소형 드론이 검체를 날랐어요. 검사 결과는 5분 만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죠. 환자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은 없었어요. 스마트 응급카트가 필요한 장비를 자동으로 제공했고 태블릿으로 환자 상태가 실시간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수술 중에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환자의 상처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실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김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단국가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안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만든 혁신이었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어요. 6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명의 부상자 중 58명이 안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평소라면 절반도 살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죠. 환자들의 안도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여기에 지금 나타난 걸까? 그때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중증 부상자, 스캔 결과 동맥 파열로 추정됩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저는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젊은 폴란드 병사였어요. 차가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창백한 입술, 그리고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선홍색 피. 상태가 심각했죠. 다리 절단 위험이 있습니다. 지혈대를 풀면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 높아요. 제 진단에 의료팀이 긴장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정밀한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죠. 또 다시 젊은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김준호가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K메디컬 응급 키트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서울본부와 연결해주세요. 몇 분 후 납작한 상자가 도착했어요. 열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소형 혈관 봉합 로봇, 정밀 레이저 메스, 그리고 실시간 내부 영상 장치까지. 군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첨단 장비였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했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지원해드릴 거예요. 화면에 한국 의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어로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저는 그의 안내에 따라 처음 보는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직관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구처럼 느껴졌죠. 혈관을 확인하세요. 초음파 영상으로 손상된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3D 영상이 나타났어요. 파열된 혈관이 마치 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저 메스로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었죠.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전에서 사용되다니. 중얼거리며 수술을 진행했어요. 3시간의 집중 수술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관이 복원되었고 출혈이 멈췄어요. 다리 절단 없이 수술이 성공한 거죠. 병사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방탄복 안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김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저희를 지켜줬어요. 전선에서도 병원에서도.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의료장비가 아닌 철학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죠.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생명의 온기가 돌아온 겁니다. 김준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가 입고 있던 방탄복도 한국산이었다는 사실을요. 전장에서부터 병원까지 한국의 기술이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호를 찾아 나섰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응급수술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죠. 전쟁터의 별은 유독 선명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의 아름다움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김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를 건네며 말했죠. 인스턴트지만 이것도 한국산입니다. 맛있을 거예요. 작은 농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감이 조금 풀렸어요. 김준호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죠. 그는 기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냥 무기 수출이면 그만일 텐데 이렇게 위험한 전선까지 직접 오다니.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안보는 생존이었고 무기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였어요. 제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무기는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는 나치 시절 폴란드 병사였죠. 외할아버지는 종종 말했습니다. 평화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김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군요. 그래서 더 이해합니다. 전쟁의 상처는 세대를 넘어가요. 별빛 아래 우리는 국경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너무나 다른 두 나라지만 고통의 역사는 닮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방산 수출에만 집중했다면 오늘 그 병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김준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통합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람 중심 안보라는 철학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의학의 본질과 맞닿아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의사인 제 사명이자 김준호가 말하는 한국 방산기술의 철학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와보세요. 이 모든 기술이 탄생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호의 초대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별빛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밝아진 걸지도 몰라요. 2달 후 저는 김준호의 초대를 받아들여 한국 출장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한국 방산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저는 자문단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죠. 그 기술이 탄생한 나라, 그 철학이 자란 땅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질서였어요. 사람들은 부드럽게 흘러갔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죠. 소피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도시는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전통 건축물과 초연대식 마천루가 공존했어요. 마치 시간이 겹쳐진 것 같았죠. 서울은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해요. 김준호의 설명처럼 서울은 상처에서 피어난 도시였습니다.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첫 일정은 한국방산진흥원 방문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정민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죠. 소피아 중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폴란드 전선에서의 활약을 들었어요. 이정민 박사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연구소를 둘러보았어요. 여기서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정민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연구실에는 제가 전선에서 본 장비들의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의료진과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의료진과 협업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관점이 중요하니까요. 이정민 박사의 설명대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더 놀라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시설이었지만 내부에는 인도주의적 미션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연구의 70%는 구조, 치료,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파괴력보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더 중요하죠. 연구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무기와 의료장비의 경계가 흐릿했어요. 모든 것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개발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아닌 철학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개발자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무기를 보지 못했어요. 오직 생명을 지키는 도구만 보았죠. 그리고 그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방산기술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생명력이었죠. 파괴가 아닌 보호였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김준호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소피아,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김준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기술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에는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더군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군의관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나토 본부에서 한국 시스템 채택 자문단에 합류했죠. 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소피아 중위, 한국 기술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회의실에서 장성들이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김준호가 개발한 K응급 통합 체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다행히 고위층의 결정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몇 주 후 새로운 시스템이 폴란드 전선에 도입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의료진들도 곧 그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구조율이 30% 이상 향상되었고 중증 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높아졌어요. 한국팀은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교육도 담당했습니다. 김준호는 직접 와서 모든 과정을 감독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죠.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철학이에요. 김준호의 말에 의료진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 근본 철학을 이해하게 된 거죠. 병사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장비에 특별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한 병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 이유예요.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전선에서 부상자 발생 시 한국 시스템으로 보내라는 말이 표준 지시가 되었어요. 그만큼 신뢰를 쌓은 겁니다. 한 달 후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단상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지만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을 나눈 국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존경을 보았어요. 외국 기술이 자국 생명을 구하고 그것이 다시 존경과 책임의 연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몇 달 전 제가 치료했던 그 폴란드 병사였습니다. 소피아 중위님.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절단 위기에서 구했던 폴란드 병사였어요. 이제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임무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당신과 한국팀 덕분에 제 다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는 자신의 부대를 가리켰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친구들에게 한국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이렇게 다른 생명들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병사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김준호에게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준호 씨, 안녕하세요. 오늘 폴란드 국방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이 말했던 것, 이제 이해해요.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철학이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색채가 하늘을 물들였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군의관이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접경의 다른 나토 야전병원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죠. 현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산 장비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걸어가 구조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생존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입니다. 제 말에 의료진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감정 표현에 서툰 차가운 의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잠시 혼자 서 있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딘가에 김준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전한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에게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할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구해야 할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